안녕하세요. 밤동화 TV입니다. 오늘도 재미와 교훈이 있는 옛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시고 편안한 휴식 되세요. 딸을 재혼시킨 재상. 서울에 한 재상이 있었답니다. 재상에게는 시집간 딸이 있었는데 결혼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남편이 죽고 말았지요. 재상은 친정으로 돌아온 딸이 안쓰러웠지만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답니다. 당시에는 결혼한 양반집 여자가 다시 시집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어느 날 재상이 마당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딸의 방에서 불빛이 새어 나오기에 가까이 다가가 방 안을 살짝 엿보았지요. 딸은 방에서 거울을 보며 이런저런 표정을 지어보더니 갑자기 거울을 던지고 흐느껴 우는 것이었어요. 멍하니 그 모습을 지켜보던 재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답니다. 겨우 일어서서 자기 방으로 돌아온 재상은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지요. 아침이 되자 평소에 재상을 잘 따르던 무사가 아침 인사를 드리려고 찾아왔어요. 무사는 집안이 가난하여 아직도 장가를 가지 못한 청년이었지요. 재상은 그 무사를 방으로 불렀답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물리친 다음에 조용히 말을 꺼내었지요. 자네 혹시 내 사위가 되지 않겠나? 무사는 갑작스러운 재상의 말에 당황하였어요. 대감, 이 무슨 말씀이신지요? 대감께서 하신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사옵니다. 나는 지금 농담하는 것이 아닐세. 내 사위가 되어주게. 재상은 은과 황금을 무사에게 주었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마와 말을 준비하여 오늘 밤 늦은 시간에 우리 집 뒷문에서 기다리게. 무사는 당황했지만 재상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어 바로 가마와 말을 준비해 두었어요. 밤이 깊어지자 무사는 재상이 말한 대로 뒷문으로 갔답니다. 뒷문에 도착하자 재상이 한 여자를 데리고 오더니 가마에 앉혔지요. 그리고 무사와 여인에게 싸늘하게 말하였어요. 너희들은 곧바로 북쪽 지방으로 가서 살거라. 그리고 다시는 이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아라. 이 말을 꼭 명심하거라. 무사와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곧바로 북쪽 지방을 향해 출발했답니다. 새벽 무렵 재상은 딸의 방으로 갔지요. 그러더니 갑자기 큰 소리로 울며 외쳤답니다. 내 딸이 자결을 하고 말았구나. 갑작스러운 울음소리에 온 집안 사람들이 놀라 달려왔어요. 재상의 딸이 자결했다는 소식에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쩔 줄을 몰랐지요. 그때 딸의 방에서 재상이 근엄하게 말하였어요. 내 딸은 평소에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싫어했느니라. 그러니 아무도 이 방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거라. 염습도 내가 직접 할 것이니 이 방에는 어느 누구도 들여보내지 말거라. 심지어 딸아이의 어미와 오빠도 들여보내지 말라. 명령을 어기는 자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니라. 이렇게 엄히 명령을 내린 재상은 베개와 이불로 사람 모양을 만들어 준비해둔 관에 넣었지요. 그리고 그 관을 딸의 죽은 남편 무덤 옆에 나란히 묻었답니다. 그로부터 10년 뒤 재상의 아들이 암행어사가 되어 북쪽 지방을 살피러 가게 되었답니다. 어사는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한 집에서 글을 읽는 어린아이를 보았지요. 그런데 아이의 얼굴이 죽은 여동생과 너무도 닮아서 눈을 뗄 수 없었어요. 날은 저물고 배는 고팠던 차에 어사는 그 아이의 집에서 하룻밤 묵기로 하였지요. 어사는 아이의 얼굴이 눈앞에서 떠나지 않아 잠이 오지 않았답니다. 그때 갑자기 방문을 열고 한 여인이 들어와 어사의 손을 잡고 소리내어 울었어요. 어사는 우는 여인을 자세히 살펴보았지요. 여인은 바로 10년 전에 죽은 여동생이었어요. 아니, 네가 귀신이냐 사람이냐? 어사가 놀라서 묻자 여인은 지나간 일을 하나하나 이야기하였답니다. 아까 보았던 아이가 여동생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알았지요. 어사는 너무나도 당황하고 믿기 어려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다음날 아침 어사는 여동생의 얼굴도 보지 않고 그 집에서 나왔답니다. 그러고는 약간의 돈과 곡식을 구해 여동생의 집으로 보내주었지요. 북쪽 지방을 모두 살핀 어사는 다시 서울로 돌아왔어요. 임금께 북쪽 지방을 살핀 결과를 보고하고 집으로 돌아온 어사는 재상에게 인사를 드린 뒤 조용히 말을 꺼내었지요. 아버님, 이번에 제가 북쪽 지방을 다니다가 아주 이상한 일을 보았습니다. 글쎄 그것이... 어사가 말을 막 꺼내려 하자 재상은 눈을 부릅뜨며 아들을 노려보았어요. 어사는 여태껏 그렇게 무서운 아버지를 본 적이 없었지요. 더 이상 그 어떤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고개를 숙이고 물러나올 수밖에 없었답니다. 너의 복이다. 충청도에 어떤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는 너무 가난하여 고향을 멀리 떠나 두만강 부근 마을까지 가서 머슴이 되었지요. 그런데 그해 여름 그곳에 큰 홍수가 났답니다. 머슴이 강이 넘치면 어떡하나 하고 불어나는 강물을 바라보며 걱정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 떠내려오는 것이었지요. 머슴은 강으로 뛰어들어 그 사람을 구해주었어요. 아이고, 정말로 고맙습니다.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하였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노루가 떠내려왔어요. 머슴은 긴 막대를 걸쳐주어 노루를 살려주었어요. 노루는 건져 놓자마자 공중공중 뛰어 산속으로 들어갔지요. 머슴은 구해준 사람을 집으로 데려와 미음을 쑤어 먹이는 등 극진하게 간호를 하였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서 함께 머슴살이를 하게 되었지요. 하루는 충청도 머슴이 산으로 꼴을 베러 갔는데 노루가 공중공중 뛰어 다가왔어요. 노루는 머슴을 바라보며 서 있다가 머슴이 다가가면 달아나고 서 있으면 바라보고 하였지요. 이놈이 꼭 나보고 따라오라는 것 같구먼. 머슴은 노루를 쫓아갔어요. 노루는 백두산 중턱쯤에 가더니 앞발로 땅을 파헤쳤지요. 하지만 노루의 발로는 잘 파지지가 않았답니다. 머슴은 노루가 파던 곳을 파보았어요. 아니? 파헤쳐진 땅 속에서 항아리가 나왔는데 그 항아리 속에 금이 가득하였지요. 노루는 지난해 자기를 구해준 은혜에 보답하였던 것이랍니다. 머슴은 금을 조금씩 팔아 남부럽지 않게 살았지요. 그 무렵 물에서 구해준 사람은 노름에 정신이 팔려 꼴이 말이 아니었어요. 돈이 떨어지자 그는 충청도 머슴을 찾아왔지요. 형님, 아침부터 웬일이냐?
돈을 좀 꺼주십시오. 돈을? 예. 나는 자네처럼 노름이나 하는 사람에게 꿔줄 돈이 없네. 충청도 모씀은 돈을 꾸어주지 않았답니다. 헤, 좋아. 어디 두고 보자. 물에서 건져준 사람은 이를 부드득 갈며 관가로 가서 충청도 머슴이 어디선가 도둑질을 해서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었다고 고발을 하였지요. 원님은 충청도 머슴을 불러다가 조사를 하였어요. 어디에서 도둑질을 해서 돈을 모았느냐? 도둑질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돈이 어디서 났느냐? 충청도 머슴은 작년 홍수 때부터의 이야기를 모두 하였지요. 그래? 하하, 그렇다면 그것은 너의 복이다. 세상에 짐승을 구해주면 복이 되는데 사람을 구해주니 해가 되는구나. 원님은 껄껄 웃다가 끌끌 혀를 찼답니다. 까마귀가 잡은 살인범. 평안도 제일 남쪽 지방인 강동 현령으로 부임한 황갑정은 밤중에 안산문 지방에서 유별나게 우는 까마귀 소리에 동원 대청으로 나왔답니다. 뭔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듯한 울음이라 이상하게 생각하고 책방, 청지기, 하인을 데리고 까마귀가 울다 날아간 구룡산으로 올라갔지요. 휘영청 밝은 달밤이었어요. 산에 올라가 보니까 아까 그렇게도 애절하게 울던 까마귀 울음소리가 들려왔답니다. 그래 일행을 데리고 가보니 땅에 내려앉은 까마귀가 한자리에서 빙빙 돌며 우짖다가 날아가 버렸지요. 이상해서 그 자리를 자세히 보니 달밤인데도 누군가 땅을 팠다가 다시 메운 흔적이 역력하였어요. 데려간 하인을 시켜 파보니 관도 쓰지 않고 염도 하지 않은 채 묻은 시체가 나왔답니다. 소지품은 하나도 없었지요. 그래서 다시 묻으려는데 말채찍 하나가 있었답니다. 현령은 그 말채찍을 가지고 일행과 함께 동원으로 와 남들이 알아보지 못하게끔 표시를 해두고 이튿날 이방을 불러 물었어요. 이 고을에 마방이 몇이나 되느냐? 예, 이 읍내 안에 2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 시오리 밖에 또 한 곳이 있사옵니다. 그곳은 동네 이름도 마방골이지요. 말품을 팔아 살아가는 사람들 동네 입죠. 그럼 당장 그 마방들의 포교를 보내 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마부들을 잡아 하옥시키고 그 자들이 지니고 있는 말채찍은 새 것이거나 헝 것 모두를 하나도 빠짐없이 걷어와라. 알겠느냐? 모든 마부들이 빠짐없이 잡혀왔고 말채찍들도 빠짐없이 걷어들였지요. 그날 황현령은 마부들을 죄 없이 잡아들여 부임 초부터 망신이나 당하는 게 아닐까 싶어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새벽녘에 잠을 잠시 이룰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잠을 자다가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어요. 한 사나이가 동원으로 쑥 들어오더니 분명한 소리로 말하였지요. 소인의 원수는 비도 비행이 없고 또 비자 비행이옵니다. 이렇게 말하고 사라졌는데 황현령은 꿈에서 깨어났어도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몰라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복숭아도 아니고 살구도 아니면 오야시니 이가라는 얘기고 앉아있지도 않고 다니지도 않는다면 서 있는 상태니 성명이 이립이라는 얘기일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잠깐 하다가 동원으로 나갔답니다. 황현령은 마부들을 모두 옥에서 끌어내게 하고 걷어들인 말채찍 뭉치에
시체와 함께 묻혀 있었던 말채찍을 섞어 놓고는 모두들 자기 것을 찾아 들고 서 있게 하였답니다. 모두가 자기 말채찍을 다 찾아 들었는데 딱 하나가 남았지요. 살펴보니 시체와 함께 묻혀 있던 것이었어요. 일이 난감해져 잠시 궁리를 하고 있는데 퍼뜩 새벽 꿈에 나타난 사내가 한 이야기가 떠올랐지요. 그래 황현령은 한번 물어나 보려는 심사로 말하였답니다. 이 중에 이 시성을 가진 사람은 손을 들어라. 거의 반이나 되는 사람들이 손을 들었지요. 그러면 외자 이름 이 립이라는 자가 있으면 나오너라. 한 젊은 마부가 주춤거리며 나왔답니다. 황현령의 추상 같은 호령이 떨어졌지요. 이놈, 네 놈이 사람을 죽여 구령산에 파묻을 때 같이 묻힌 내 놈의 말채찍인데 왜 네 놈 것이 아니라고 시치미를 뗀 것이야? 이립이라는 마부는 급히 부복하며 애원하였어요.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목숨만은 살려주옵소서. 남의 목숨은 하찮고 너의 목숨은 중하냐. 거의 다 알고 있으니 한치도 거짓 없이 이번 일을 자백하거라. 이립이 자초지종을 낱낱이 고백하였어요. 말을 쓰는 사람이 없어 하루 종일 놀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기에 소인이 말했습니다요. 술잔값이나 주면 가시는 데까지 모셔다 드린다고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3등 고을까지 가는데 날씨도 덥고 하니 말을 타겠다굽쇼. 그래 태우고 가는데 한 아이가 저쪽에서 오는데 그 아이 품에 안긴 까마귀 한 마리가 아주 애처롭게 울었습니다. 그 꼴을 본 그 사람이 말에서 내리더니 그 까마귀를 사서 날려 보냈지요. 그러고는 그 사람이 까마귀 값을 치르려고 전대를 펼쳤는데 금과 은이 잔뜩 들어있는 게 소인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때 소인이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요. 그래서 한참 가다가 그 금과 은이 있으면 고생 않고 살겠다 싶어 소인이 똥이 마려우니 혼자 좀 가시면 제가 곧 뒤따라 가겠노라고 말하고는 몽둥이로 쓸만한 나무를 주어 뒤에서 후려쳤습니다. 그리고 파묻었지요. 제 말채찍이 함께 묻힌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젊은 마부의 얘기가 끝나자마자 난데없이 까마귀 한 마리가 쏜살같이 날아오더니 마부의 눈을 쪼아대었어요. 양쪽 눈을 다 그렇게 해 앞을 못 보게 만들더니만 목에 붙어서 또 쪼아댔지요. 마부의 눈에서 목덜미에서 피가 쏟아졌어요. 마부는 곧 죽어버렸지요. 까마귀도 너무 힘에 겨웠는지 이내 죽어버렸답니다. 조사해 보니 마부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은 3등 고을에 사는 금은상 장은이라는 사람이라 곧 가족들에게 연락하고 마부의 시체는 동원 밖으로 끌어내었어요. 그리고 황현령은 판결을 내렸지요. 금은상 장은은 마음이 어지러 까마귀를 사서 살렸고 이립은 흉악해 재물을 탐해서 사람까지 죽였다. 까마귀가 장은을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원한을 풀었겠는가. 까마귀는 미물이라 하지만 그 은혜를 갚았으니 의리가 있고 이립은 오히려 사람을 죽였으니 살인죄로 매장을 해야만 한다. 이립의 시체는 그 가족에게 거두어 가게 하였고 금은 상인 장은은 가족들에 의해 선산에 묻히었답니다. 까마귀도 장은의 무덤 곁에다 사람처럼 수의를 입히고 입간하여 묻었지요. 황현령은 그 두 무덤 앞에 정자를 지어 현판을 의오정이라고 만들어 달았어요. 이 얘기는 널리 퍼져 사람들은 삼장이라는 말을 오래도록 입에 달고 살았지요. 삼장이란
까마귀를 살린 장은의 자비심이 장하다는 것이 그 첫째. 둘째는 의리 있는 까마귀가 장하다는 것이며 셋째는 황형감의 지혜가 장하다는 뜻이랍니다. 보덕굴과 보덕암. 내금강의 법기봉 중턱에 3층짜리 보덕암이라는 절이 있답니다. 보덕암 맨 아래층 뒷벽은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지요. 그곳에는 깊이가 5.3m, 나비 1.6m, 높이가 2m나 되는 보덕굴이 있답니다. 이 굴에는 먼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답니다. 옛날에 한봉이라는 소년이 금강산에 들어와 살았지요. 한봉이는 숲속에 초당을 한 채 지어놓고 글 공부를 시작하였어요. 새와 짐승들은 이웃이 되고 바람과 달은 벗이 되었지요. 금강산에 들어온 지 3년이 되었어요. 어느 한낮이었답니다. 그날도 한봉이는 초당에 앉아 글을 읽고 있었어요. 저 책을 언제 다 읽는담? 책을 읽다 말고 벌러덩 누워버렸지요. 초당 구석에 책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었답니다. 금강산에 올라올 때 어머니께서 들려 보내주신 책이었지요. 어머니는 10년 동안 아무 생각 말고 저 책을 다 읽으라고 하셨지만 얼마 전부터 한봉이는 글 공부가 지루해지기 시작하였어요. 한봉이는 기지개를 켰답니다. 졸려서 안 되겠네. 한봉이는 졸음을 쫓기 위해 마당으로 나왔답니다. 느티나무에 기대어 하늘 높이 떠가는 흰 구름을 올려다보았어요. 저 구름은 얼마나 좋을까. 나처럼 이렇게 갑갑하지도 않고. 그때 매미 한 마리가 날개를 파르르 떨며 맴맴 울어대었지요. 저 매미는 나처럼 글을 읽지 않아도 노래만 잘하는구나. 매미가 부러운 한봉이는 어머니에게 가고 싶었어요. 책도 이만하면 많이 읽었으니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거야. 답답한 마음을 안고 만폭동 골짜기를 천천히 걸었답니다. 한봉이가 골짜기를 내려가고 있을 때였어요. 어떤 여자아이가 꽃송이를 들고 한봉이를 향해 걸어왔지요. 네가 한봉이로구나. 나는 보덕이라고 해. 여자아이는 꽃송이를 안고 방긋방긋 웃었답니다. 보덕이라고? 여자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자, 이 꽃 가질래? 한봉이는 여자아이가 주는 꽃을 받아들었어요. 여자아이는 얼굴이 붉어져 뒷걸음을 치더니 어디론가 사라졌지요. 보덕아! 보덕아! 한봉이는 보덕이가 사라진 쪽으로 뛰어갔답니다. 그러나 두 다리가 꽁꽁 얼어붙은 것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답니다. 어디로 간 걸까? 두 눈을 크게 뜨고 사방을 둘러보았지요. 저게 뭐지? 개울가 나뭇가지에 흰 수건이 걸려 있었어요. 가까이 가보니 여자아이가 물을 떠놓고 얼굴을 씻고 있었지요. 한봉이의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보덕아, 나야. 한봉이가 아는 척을 하자 여자아이는 깜짝 놀랐답니다. 그러더니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흰 수건을 가지고 골짜기 위로 달리기 시작하였지요. 보덕아, 잠깐만. 이번에도 한봉이는 여자아이를 쫓아갔어요. 하지만 여자아이는 바람처럼 사라졌지요. 도대체 나타났다 사라졌다 뭐하는 아이일까? 사방을 두리번거리던 한봉이는
법기봉 중턱에서 바람에 흩날리는 흰 수건을 보았답니다. 저건 보더기의 수건인데? 여자아이는 수건을 날리며 한 봉이를 굽어보더니 절벽의 바위 굴 안으로 들어갔지요. 한 봉이는 굴 속을 들여다보며 여자아이를 찾았답니다. 보더가! 보더가! 여자아이는 보이지 않았고 구석에 돌 책상이 있었지요. 그때 여자아이가 커다란 금빛 책 한 권을 손으로 받쳐들고 나왔답니다. 자, 받아. 한봉이는 여자아이가 주는 금빛 책을 받았지요. 겉면에 천리 말리 꿰뚫어 보기라고 쓰인 금빛 글자들이 눈부시게 빛났답니다. 이 책 한 권만 보면 어머니가 주신 책을 다 읽지 않아도 되겠구나. 한봉이는 기분이 좋아서 금빛 책을 부둥켜 안았지요. 얼른 책 표지를 열고 내용을 들여다보았어요. 이게 웬일이지? 난생 처음 보는 글자 같은데? 한봉이는 책을 눈에 가까이 대보기도 하고 고개를 갸웃거리기도 하였어요. 아무리 보아도 전혀 모르는 글자만 있었답니다. 너 이 책 읽을 수 있니? 넌 도대체 누구니? 하나씩만 물어봐. 여자아이는 생글생글 웃으며 바라봤어요. 넌 누구니? 난 너처럼 금강산에 들어와서 글 공부를 하는 애야. 그래? 그런데 왜 알아보지도 못하는 이 책을 내게 준 거니? 한봉이는 여전히 책을 들여다보며 물었지요. 난 날마다 네가 글 읽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 하지만 요즘은 통 글을 읽지 않더구나. 여자아이는 돌 책상 곁에 쌓여있는 책들을 가리켰어요. 어머니가 한봉이에게 주신 책만큼 가득 쌓여 있었지요. 난 저 책들을 100번이나 읽었단다. 그랬더니 금빛 책에 쓰여진 글자를 알아볼 수 있게 되었어. 여자아이의 대답에 한봉이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동안 책을 열심히 읽지 않은 것이 부끄러웠지요. 그래, 앞으로 어머니가 보내주신 책들을 다 읽기 전에는 절대로 딴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야. 한봉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초당으로 달려갔답니다. 한 번도 읽지 못한 책을 다시 읽기 시작하였어요. 그날부터 10년 동안 꼼짝 않고 책을 열심히 읽었지요. 한봉이는 훗날 훌륭한 학자가 되었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깨우치게 해준 여자아이를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공부하던 굴을 보덕굴이라고 부르고 보덕암이라는 절을 하나 지었다고 한답니다. 당나라에 맞선 연개소문. 연개소문의 아버지 연태조와 할아버지 연자유는 고구려의 재상인 망리지를 지냈답니다. 그래서 연개소문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그 뒤를 이어 망리지가 되려고 하였지요. 하지만 고구려의 대신들과 귀족들은 연개소문이 망리지가 되는 것을 반대하였어요. 연개소문은 성격이 과격하고 잔인해. 그런 인물이 망리지가 될 수야 없지. 물론이네. 그는 재상을 맡을 자격이 없어. 그리고 이제 겨우 15살인걸. 연개소문은 대신들과 귀족들이 반대해도 망리지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답니다. 대신들과 귀족들을 한 사람씩 찾아다니며 무릎을 꿇고 눈물로 애원하였지요. 제가 아직 어리고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압니다. 제가 미덥지 않다면 임시로라도 망리지 자리를 맡게 해주십시오. 제대로 일을 못하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제 아버지의 뒤를 잇게 해주신다면 그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영계소문은 평소에 그답지 않게 머리를 조아리며 빌고 또 빌었지요.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의 승낙을 얻어 망리지에 오를 수 있었답니다. 당시의 고구려 왕은 제27대 영류왕이었어요. 영류왕은 제25대 평원왕의 둘째 아들이자 제26대 영양왕의 배다른 동생이었지요. 영류왕은 수나라와의 전쟁 때 을지문덕과 함께 장군으로 나서 수나라 대군을 물리친 적이 있었답니다. 그런데도 영류왕은 임금이 되자 전쟁보다는 평화를 택하였지요. 그가 임금이 된 해인 618년 수나라가 멸망하고 당나라가 건국하자 당나라와 화친을 맺었답니다.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조공을 바치는 등 평화롭게 지내려고 하였지요. 그것은 오랜 전쟁으로 고구려 백성들이 상처를 입고 지쳐 있었기 때문이에요. 부귀영화를 누리는 대신들과 귀족들도 영류왕과 뜻을 같이 하였지요. 전쟁이 일어나면 목숨을 잃고 부귀영화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들도 전쟁을 원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나 영계소문은 달랐답니다. 당나라와 평화롭게 지내기보다는 전쟁을 원하였지요. 왜 당나라의 노예로 살려고 합니까? 우리는 그들과 당당히 맞서야 합니다. 우리 선조들이 그랬듯이 고구려의 기상을 드높이며 고구려를 강한 나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전쟁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평화를 원하는 대신들과 귀족들은 영계소문이 매우 부담스러웠어요. 그들은 걸핏하면 연계소문과 부딪혔고 영계소문을 눈의 가시처럼 여겼지요. 영계소문을 저대로 두면 안 됩니다. 언제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몰라요. 힘을 기르기 전에 멀리 쫓아보냈다가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들은 영계소문을 없앨 궁리를 하며 영류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청하였어요. 영계소문에게 성 쌓는 일을 맡겼으면 합니다. 그를 감독에 임명해 북쪽 국경으로 보내십시오. 고구려는 631년 영류왕 14년부터 천리장성을 쌓고 있었지요. 천리장성은 부여성에서 서남쪽 바다에 이르는 기다란 성으로 당나라의 침략을 막으려고 쌓기 시작했던 것이랍니다. 영류왕은 영계소문을 천리장성 건설의 감독으로 임명하였어요. 영계소문은 그 명을 받들어 북쪽 국경으로 갔답니다. 영계소문은 병사들을 동원해 열심히 성을 쌓았지요. 그리고 만일에 대비해 틈틈이 군사 훈련을 시켰답니다. 언제 당나라가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이었어요. 642년 평양성에서는 영계소문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었어요. 대신들과 귀족들은 영류왕의 승낙을 얻어 암살 계획을 세웠답니다. 영계소문을 죽이려면 우선 평양성으로 불러들여야 합니다. 그가 자기 집에서 묵을 때 자객을 보내 지도 새도 모르게 해치우는 겁니다. 그게 좋겠어요. 성을 쌓는 곳에 사람을 보내면 경계가 심해 암살이 쉽지 않을 테니까요. 영계소문은 그들의 암살 음모를 눈치채었어요. 평양성에 있는 그의 부하가 그 계획을 알아채 영계소문에게 전해준 것이지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 성을 쌓는 나를 죽이겠다고? 이놈들 어디 두고 보자. 모두들 저승으로 보내주마. 영계소문은 분노의 치를 떨며 주먹을 움켜쥐었지요. 얼마 뒤 영계소문은 병사들을 데리고 평양성으로 갔답니다. 그는 군대를 남쪽 성 밖에 주둔시키고 대신과 귀족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었지요. 천리장성을 쌓는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병사들은 틈틈이 군사 훈련을 하였는데 이제는 강한 군대가 되었지요. 이에 평양성으로 돌아와 열병식을 갖고자 합니다. 장소는 남쪽 성 밖입니다. 열병식이 끝난 뒤에는 잔치를 열 것이니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청을 받은 대신들과 귀족들은 열병식이 열리는 날에 남쪽 성 밖으로 모여들었어요. 자신들의 음모가 탄로날까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석하였지요. 들판에는 수만 명의 병사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은 북소리가 울리자 칼과 창을 든 채 질서 있게 움직였지요. 단상에는 100여 명의 대신들과 귀족들이 앉아 열병식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열병식이 거의 끝나갈 때쯤 갑자기 북소리가 뚝 끊겼답니다. 그러더니 그것을 신호로 하여 벼랑간 수천 명의 병사들이 단상으로 몰려갔지요. 병사들은 칼을 휘둘러 대신들과 귀족들을 모조리 죽였답니다. 그 자리는 순식간에 피바다가 되었지요. 영계 소문은 병사들을 이끌고 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궁궐로 쳐들어가 영류왕을 죽이고 그의 조카를 왕으로 세웠답니다. 그가 바로 고구려의 마지막 왕 보장왕이지요. 영계 소문은 스스로 대망리지에 올라 권력을 손에 쥐었답니다. 하루아침에 행정권과 병권을 동시에 가진 최고 실력자가 된 것이지요. 당나라 태종은 고구려의 정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신하들에게 말하였어요. 영계 소문이 신하된 자로서 자기 왕을 죽이고 권력을 장악했다고 한다. 큰 나라인 우리 당나라의 승낙도 없이 제 마음대로 왕을 갈아치워. 이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군사를 일으켜 고구려를 공격하여 영계 소문을 벌주어야겠다. 그때 장손무기라는 신하가 말하였어요. 영계 소문은 우리가 공격해 올 줄 알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섣불리 공격하지 말고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당나라 태종은 장손무기의 의견을 받아들여 고구려에 대한 공격을 뒤로 미루기로 하였지요. 그쯤 신라의 김춘추가 고구려를 찾아왔어요. 그는 영계 소문을 만나 이렇게 말하였지요. 얼마 전 백제의 의자왕이 우리 신라를 공격하여 40여 성을 빼앗아 갔습니다. 대야성 전투에서는 내 사위인 성주 품석과 내 딸을 죽이기까지 하였지요. 백제에게 원수를 갚고자 하오니 고구려에서 군사 지원을 해주십시오. 영계 소문은 김춘추를 쏘아보며 입을 열었어요. 그러니 신라가 우리 고구려와 동맹을 맺고 싶다는 거요. 그렇습니다. 고구려와 우리 신라가 손을 잡는 것입니다. 좋소. 그 대신 조건이 있어. 신라가 빼앗아간 우리 땅 마현과 중령을 돌려주시오. 영계 소문이 내세운 조건은 신라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어요. 마현과 중령은 고구려의 옛 땅이긴 하지만 신라로서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었지요. 이곳을 내어준다면 신라의 수도인 설아벌까지 곧장 진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에요. 결국 회담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답니다. 백제에서도 고구려에 사신을 보내었어요. 영계 소문은 백제와 동맹을 맺었지요. 그리하여 백제와 함께 신라를 공격해 당항성을 빼앗았답니다. 당황성은 지금의 경기도 화성으로 신라 사람들이 당나라로 가는 관문이었지요. 이곳에 중국행 배를 타는 항구가 있기 때문이었어요. 이렇게 되자 위기를 느낀 신라는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호소하였지요. 백제가 우리 신라를 공격하여 40여 성을 빼앗아 갔습니다.
게다가 고구려는 백제와 손을 잡고 우리 당항성을 점령하여 당나라로 가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부디 어려움에 빠진 우리 신라를 도와주십시오. 당나라 태종은 신라의 구원 요청을 받고 고구려의 사신을 보냈답니다. 신라는 우리 당나라에 해마다 거르지 않고 조공을 바쳐왔다. 그런데 너희 고구려가 백제와 손을 잡고 신라를 공격한다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제발 전쟁을 그만두어라. 내 명을 어기고 또다시 신라를 공격한다면 군사를 일으켜 고구려와 백제를 칠 것이다. 영계소문은 당나라 태종의 편지를 읽고 힘주어 말하였어요. 신라는 우리가 수나라의 침략을 받아 전쟁을 치를 때 그 틈을 타서 우리 땅 500여리를 가로챘소. 따라서 그 땅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라와 화해할 수가 없소. 다 지난 일인데 뭘 그러시오. 우리 당나라는 요동 땅을 고구려에 빼앗겼어도 이제까지 한 번도 돌려달라고 하지 않았소. 사신의 말에 영계소문은 흥분하여 소리쳤지요. 당신은 요동성이 중국 땅인지 아시오? 그 땅은 본래 고조선의 땅이었소. 한나라가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빼앗아간 것을 우리 고구려 선조들이 잃어버린 땅을 되찾았을 뿐이요. 영계소문은 당나라 사신 앞에서 당당하게 맞섰답니다. 당나라 태종이 또다시 사신을 보내 설득하려 했지만 이번에는 사신을 감옥에 가두어버렸지요. 이 소식을 들은 당나라 태종은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영계소문 이자가 왕을 죽이고 권력을 손에 쥐더니 눈에 보이는 게 없구나. 감히 내 명을 어겨. 용서할 수 없다. 고구려를 쳐서 영계소문을 벌주리라. 645년 보장왕 4년 당나라 태종은 마침내 30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 정벌에 나섰답니다. 만주 요동반도 동북쪽을 지키는 고구려 병사들은 성문을 굳게 닫고 당나라군과 맞서 싸웠지요. 그러나 당나라 대군에 대항하기에는 힘이 부족하였어요. 계모성, 요동성, 백암성, 비사성 등이 차례로 함락되고 말았답니다. 당나라군은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 하였어요. 당나라 태종은 맨 앞에 서서 군사들을 지휘했답니다. 그는 긴 칼을 뽑아들고 큰 소리로 호령하였지요. 진격하라. 다음 목표는 안시성이다. 당나라 군사들은 태종의 지휘에 따라 안시성을 향해 진격하였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영계소문은 장군 고연희와 고혜진을 불러 말하였지요. 안시성이 위험하다. 15만 대군을 줄 테니 당나라군을 무찔러라. 고연수, 고혜진이 이끄는 고구려 구원군은 압록강을 건너 요동 벌판에 도착하였어요. 그러자 당나라 태종은 총관 이세적, 장군, 장손 무기 등에게 군사 2만을 내주고 고구려군과 맞서 싸우게 하였답니다. 고구려 구원군은 이 전투에서 크게 패하였지요. 당나라군의 작전에 말려들어 많은 병사들을 잃고 고연수, 고혜진 두 장군은 당나라군에 항복하고 말았답니다. 안시성을 지키는 성주는 양만춘이었어요. 영계소문은 그가 당나라군에 맞서 성을 굳게 지켜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지요. 영계소문이 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잡았을 때 고구려의 여러 성이 반발하였어요. 이에 영계소문이 그들을 진압하러 나섰는데 양만춘의 안시성만은 함락시키지 못하였지요. 안시성은 워낙 지형이 험하고 수비가 견고했기 때문이랍니다. 그 뒤 영계소문은 양만춘을 따로 만났지요. 그 자리에서 영계소문은
양만춘에게 자기를 반대하는 대신들과 귀족들의 암살 음모를 눈치채 정변을 일으켰다고 솔직히 털어놓았어요. 그리고 양만춘에게 신신당부를 하였지요. 자신은 당나라에 맞서 강한 고구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테니 안시성을 잘 지켜달라고 말이지요. 당나라 태종은 안시성을 섣불리 공격하지 않았답니다. 우선 안시성을 사면에서 포위하고 병사들을 시켜 성 둘레에 성 안이 내려다 보이는 높은 흑산을 쌓았답니다. 그는 활잡이 병사들을 동원해 화살 공격을 하려는 작전이었어요. 그러나 그 작전은 흑산을 거의 다 쌓았을 때 갑자기 내린 큰 비로 무너져 버려 실패로 끝나고 말았답니다. 당나라군은 석 달이 지나도 안시성을 함락시키지 못하였지요. 어느새 9월이 되어 찬바람이 불고 얼음이 얼었답니다. 당나라군은 이미 식량이 바닥난 상태였어요. 병사들은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었지요. 당나라 태종은 할 수 없이 철수 명령을 내렸어요. 당나라 태종은 이때 병을 얻어 당나라로 돌아가 4년 뒤에 죽었답니다. 그는 다시는 고구려를 공격하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하지요. 당나라 태종이 철수한 뒤에도 당나라군은 4차례나 고구려를 침략하였어요. 그때마다 영계소문은 이를 잘 막아내었지요. 당나라는 영계소문을 매우 두려워하였어요. 그래서 영계소문이 살아있는 동안은 섣불리 고구려를 공격하지 못하였지요. 영계소문은 665년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답니다. 그러자 큰아들 남생이 그의 뒤를 이어 대망리지가 되었고 두 동생 남건과 남산이 권력을 나누어 가졌어요. 하지만 곧 권력 다툼이 일어나 영계소문의 자식들은 스스로 무너져 내렸답니다. 결국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군에게 고구려는 패망하고 말았답니다. 거짓말로 사는 벼슬. 옛날 서울에 아주 세도가 당당한 양반이 있었답니다. 그 양반은 제 마음대로 벼슬자리를 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래서 양반네 집에는 벼슬자리를 구하러 오는 사람이 하루에도 수십 명이 넘었어요. 물론 벼슬자리를 거저준 것은 아니지요. 양반은 값진 물건이나 많은 돈을 받아먹었답니다. 하지만 날마다 대문턱이 닳도록 사람들이 들고 나니까 배부른 양반은 차츰 시끄러워졌어요. 어떻게 하면 이 시끄러움을 좀 덜 수 있을까? 이리저리 궁리를 하던 양반은 마침내 좋은 수를 하나 생각해냈지요. 그날부터 양반집 대문 앞에는 굵은 붓글씨로 쓴 글발이 붙어 있더랍니다. 나를 거짓말로 속아넘기는 자에게는 원하는 벼슬자리를 주되 만일 내가 속지 않았을 때에는 벼슬 대신 볼기를 100대 맞아야 한다. 그러자 숱한 사람들이 별별 거짓말을 다 꾸며가지고 왔지요. 그러나 찾아오는 사람마다 번번이 볼기만 실컷 얻어맞고 절룩거리며 돌아갔답니다. 그러면 그렇지 그따위 거짓말로 감히 나를 속여? 허허허. 사람들이 볼기를 맞고 절룩거리는 꼴을 볼 때마다 양반은 재미가 나서 연방 너털 웃음을 웃었지요. 한방눈이 펑펑 내리는 동지딸이었어요. 허름한 차림을 하고 양반을 찾아온 아이가 있었답니다. 그래, 너는 무엇을 하러 나를 만나려느냐? 양반은 아래 위를 훑어보고 물었어요.
네, 소희는 거짓말로 대감님을 속여보려고 왔습니다. 아이는 서슴없이 대답했지요. 이 말을 들은 양반은 어이가 없다는 듯 콧방귀를 뀌면서 거만하게 말했어요. 어허, 아직 이마에 피도 안 마른 놈이 양반이 나를 속여보겠다고? 그래 너는 볼기 맞는 것이 무섭지가 않느냐? 숱한 사람들이 와서 볼기만 맞고 돌아갔느니라. 그러나 아이는 야무지게 말했어요. 글쎄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알 게 아닙니까? 이 말에 양반은 흥미를 느꼈는지 아이를 자리에 앉혔어요. 아이는 단정하게 앉아서 이야기를 시작했지요. 저는 그저께 동무의 생일 잔치에 갔는데 그 집은 어찌나 부자인지 모릅니다. 잔치상에는 별의별 음식이 다 올랐지요. 정말 돈을 가지고도 구할 수 없는 진귀한 음식들이었답니다. 양반은 긴 담뱃대를 뻑뻑 빨면서 점잖게 앉아 들었어요. 그런데 잔치상에는 저 종로에 인경만한 참외가 다 있었답니다. 아이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양반은 버럭 소리를 질렀지요. 해끼 이놈, 거짓말에도 분수가 있지. 그렇게 큰 참외가 어디 있다더냐? 하, 죄송합니다. 사실은 저 마당에 있는 장독만 했지요. 아이는 머리를 꾸벅 숙이며 말했어요. 이놈이 세상 아무 데를 찾아다녀도 그런 참외는 없느니라. 사실은 항아리만이나 했던가 봐요. 얘야, 그만두거라. 니놈의 거짓말 솜씨도 알만하구나. 양반은 더 들어볼 것도 없다는 듯이 획 돌아앉았지요. 그래도 아이는 수그러지는 기색이 전혀 없이 말을 이어갔답니다. 대감님, 사실은 저 물동이만 했습니다. 요 맹추 같은 놈아, 그런 시도 안 든 거짓말을 내가 믿을성 싶으냐? 양반은 긴 대통으로 노째떨이를 탕탕 두드렸어요. 아이는 머리를 쓸쓸 긁으며 또 말을 했지요. 자꾸 허튼 소리만 여쭈어서 죄송합니다. 사실은 아이들 밥그릇만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양반은 그제야 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글쎄, 그만이나 했겠지. 예, 꼭 아이들 밥그릇만 했습니다. 그만한 걸 먹었지요. 글쎄, 뭐 그만한 거야 먹었을 테지. 이 말을 들은 아이는 해쭉 웃으며 양반을 말끔히 올려다보는 것이었어요. 양반은 볼장 다 봤다는 듯 자리를 털고 일어서며 말했어요. 어서 나가서 그 볼기나 맞고 가거라. 아니, 제가 왜 볼기를 맞아요? 내 놈이 끝내 나를 속이지 못했으니 볼기를 맞아야 할 게 아니냐? 아이는 갑자기 깔깔깔깔 웃었어요. 대감님은 아직 속은 줄도 모르시는 모양이군요. 글쎄, 지금이 어느 때라고 참외를 먹겠어요. 이 말을 들은 양반은 그제야 어린아이에게 한 수 단단히 진 것을 깨달았지요. 그때 문 밖에서는 한방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어요. 참외 크기에만 정신이 팔린 양반은 지금이 동짓딸이란 것도 미처 생각지 못하고 그만한 거야 먹었을 테지 하고 말해버린 것이지요. 양반은 수수떡처럼 얼굴이 시뻘개져서 퉁방울 같은 눈알을 굴리며 아이를 노려보았어요. 어린아이에게 속은 것이 무척 분했던 모양이지요. 그러나 이미 지고 말았으니 어쩔 수가 없었답니다. 한참 동안 덤덤히 서 있기만 하던 양반은
아이에게 은근히 물었어요. 그래, 너는 그 무슨 벼슬을 하고 싶으냐? 아이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의젓하게 말했답니다. 저는 거짓말로 산 벼슬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집에 가서 부모님을 도와 농사를 짓겠습니다. 박치기 대장과 물어뜯기 대장. 어느 날 외나무 다리에서 두 사람이 만났어요.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길을 양보해 주어야만 다리를 건널 수가 있었지요. 어서 길을 비켜라. 뭐라고? 네 녀석이 먼저 비켜라. 두 사람은 서로 양보할 생각은 않고 으르렁거리기만 했어요. 내가 누군지 모르느냐? 나는 평안도 박치기 대장 박서방이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무쇠 같은 내 이마로 네 녀석을 받아버리겠다. 하고 평안도 박치기 대장이 이마를 쓱쓱 문질렀어요. 그러나 상대편도 지지 않고 이를 딱딱 부딪히며 말했어요. 가소로운 놈이로군. 나로 말할 것 같으면 함경도 물어뜯기 대장 김서방이다. 이 놈이야말로 따끔한 맛을 보아야만 정신 차리겠느냐? 평안도 박치기 대장과 함경도 물어뜯기 대장은 서로가 상대도 되지 않는다는 듯한 얼굴로 노려보았어요. 그 사이에 다리 양쪽에는 구경꾼들로 가득했지요. 그러잖아도 평안도 박치기 대장과 함경도 물어뜯기 대장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하고 궁금했던 터였는데 말이에요. 네 놈이 정말 뜨거운 맛을 한번 봐야겠느냐? 하고 평안도 박치기 대장이 이마를 바짝 들이댔어요. 내 놈이야말로 혼쭐이 나야 정신을 차릴 모양이구나. 하고 함경도 물어뜯기 대장이 날카로운 이를 드러냈어요. 그러다 마침내 싸움이 벌어졌지요. 먼저 공격한 것은 평안도 박치기 대장이었어요. 에잇! 이마가 아픈 것도 느낄 겨를이 없이 함경도 물어뜯기 대장도 평안도 박치기 대장을 물었어요. 그 바람에 두 사람은 다리 아래쪽으로 떨어졌지요. 양쪽에 모여있던 구경꾼들의 입에서 탄성이 흘러나왔어요. 그도 그럴 것이 함경도 물어뜯기 대장의 이마에서는 피가 줄줄 흘렀고 평안도 박치기 대장의 코는 움푹 패인 게 아니겠어요. 한 사람은 이마가 깨졌고 다른 한 사람은 코를 물어뜯겼으니 누가 이겼는지 가릴 수가 없게 되었어요. 다시 한번 묻자. 아무렴 그래서 누가 센지 승부를 내야지. 하고 두 사람이 다시 싸우려고 일어설 때였어요. 펑 하고 신령님이 쇠몽둥이 2개를 가지고 나타났어요. 그렇게들 힘자랑이 하고 싶은 것이냐? 그럼 내 말을 듣거라. 박치기 대장은 이 쇠몽둥이를 박치기로 깨트리고 물어뜯기 대장은 이 쇠몽둥이를 물어뜯어 놓아라. 만약 그렇지 못할 때에는 이 몽둥이가 내 놈들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아이고 신령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박치기 자랑을 하지 않겠사옵니다. 신령님, 저도 2번 다시는 물어뜯기 자랑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박치기 대장과 물어뜯기 대장이 눈물을 흘렸어요. 두 사람이 고개를 숙이며 용서를 빌고 있는데도 신령님의 대답이 없었지요. 두 사람이 살며시 고개를 들었을 땐 이미 신령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두 사람은 휴
하고 한숨을 내쉬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그런데 아니, 이상하네. 내가 분명 자네 코를 물어뜯었는데 하고 함경도 물어뜯기 대장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자네 이마도 멀쩡한걸. 좀 전까지 피가 흐르더니 지금은 씻은 듯이 깨끗한걸. 하고 평안도 박치기 대장도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미안하게 됐네. 내가 더 미안하게 됐어.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쥐고 앞으로는 힘자랑을 하지 않기로 다짐했어요. 그러자 모여있던 구경꾼들도 박수를 쳐주었답니다.